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이제 제가 어떤 곳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아마 주기는 한 달이거나 아니면 미국 FOMC가 한 달 반마다 열리니까 한 달 반이 되거나 뭐 하여튼 그쯤이 될 것 같아요. 주기는. 그리고 일단 배경이 일단 이제 좋지 않은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냥 또 뭐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고 이것도 다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한 1년이나 그쯤 뒤부터는 또 다른 곳으로 갈 예정이고. 네. 그래서 투자 이제 제가 근데 그 금액도 공개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금액 공개하는 거로서는 딱히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 구성 비율만 공개하는 것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봐서 알 수 있고. 네. 뭐 보통 주식 부동산 투자 얘기할 때는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근데 주식에서는 금액을 말하기보다는 그 몇 퍼센트 수익률 몇 퍼센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몇 퍼센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근데 별로 이렇게 제가 유명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해지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또 제가 나중에 또 막 되게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나마 공개를 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누군가가 만약에 제 인사이트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제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해지기 싫은 마음도 있고 유명해졌을 때 뭔가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로써 좀 정리를 하다 보면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좀 더 생각을 좀 더 확실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현재 그 자산을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또 공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가시죠. 네, 저는 지금 현재 이 뭐라고 하죠? 이거 ETF라고 해야 되나요? 이 ETF 써있구나. 여기 ETF에다가 지금 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요. 음, 네, 1에서 3개월 정도 듀레이션이 되는 미국 국채 ETF거든요. 일단 뭐 네, 잠시만요. 네, 이 펀드 특징인데요. 뭐 1에서 3개월이니까 뭐 알아서 계산했겠지. 0.09년 만기, 평균 만기일. 그리고 지금 현재를 만기까지 들고 있다면 4.58%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 하고요. 네, 뭐 만기가 되게 다 짧아가지고
0에서 1년 그 사이에 다 들어가가지고 뭐 구분할 게 없네요. 네, 여기 0에서 1년 사이. 자, 제가 이 종목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100%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좀 몇 달 됐죠? 1년 됐나? 그때부터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인상 중이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주식에는 안 좋은 요인이고, 그리고 경기가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는 요인이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냐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서 그것이 이제 실물 경제, 주가 이런 것에까지 영향을 주는 데는 시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차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멈춘 후부터 그 시차의 기간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주식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대신에 채권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 이 1에서 3개월짜리 초단기 국채잖아요. 금리가 그 미국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던 도중에도 그 주가 추이를 보면 손해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듀레이션 중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 짧은 것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선택할 건지. 근데 저는 근데 이 연준이 1970년인가 80년인가 그때 또 인플레이션이 심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그 이제 꽉 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했었고 금리를 다시 올려야 했었죠. 이번에 연준은 그런 역사적으로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려고 노력할 거다. 그래서 근데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도록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고 또 동결을 오랫동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그 미국채 2년물 금리나 미국채 10년물 금리,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높게 오래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긴 듀레이션을 가진 채권은 선택하지 않게 되었어요. 금리 인상기에 듀레이션이 긴 채권 선택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적격 등급의 채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하이힐드 채권을 선택할 것인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는 그 국채 금리 기준금리 베이스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 그 금리가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되는 건데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어 가고 있고, 이를 해서 기업들의 부도 확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이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별로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의 채권이죠. 이런 기업들의
이런 기업들로부터 돈을 다시 회수받지 못할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겠죠. 하이드 채권에. 또 금리가 올라가면 그 전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지 않은 선택이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의 초단기채, 단기채 중에서 알아보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이 종목이 가장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연준이 금리를 FOMC가 1개월 반마다 열리니까 2개월 반마다 올리잖아요. 근데 채권의 듀레이션이 1개월 반마다 1개월 반보다 훨씬 더 길다면 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 중에서 알아봤고, 네.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뭐 하이 일드 채권인데 금리 듀레이션이 되게 짧은 뭐 이런 건 없더라고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국채 초단기 채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쯤에서 그 환전을 하고 달러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했던 거기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지금은 한 1.5% 정도 환율 때문에 수익이 난 상태고요. 또 제가 이제 왜 그 원화로 된 자산을 사지 않고 그 달러로 된 자산을 샀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한 몇 개월 전이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연준은 좀 더 늦게 시작했지만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빨랐고,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제 예측은 뭐였냐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고, 이제 한국이 속도는 느리지만 시기도 좀 느릴 것이지만 이제 미국만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멈추고 한국이 따라가니까 그 금리 차이가 줄어들 거잖아요. 줄어들기 시작하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말한 이유, 그 금리 차이가 좁혀지는 이유, 그것 때문에 환율이 그 1,400원대에서 떨어졌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떨어지긴 했어요. 그때 이유로 제가 제시한 이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거 최근에 그 주요 증권사 전문가들이 2023년 2월에 있었던 그 한국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한국도 미국만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것이 틀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잘 안 잡혀서 금리를
전에 예상보다 더 높이 올릴 것 같은데 한국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러면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고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지고 달러원 환율이 더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필요가 또 없어지면 또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환율이 과거 2000년대 보면 막 환율 보면 1100원대, 1200원대 뭐 이랬잖아요. 뭐 그런 수준으로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의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뭐 물가 상승률 2% 이 정도에 맞춰지면 다시 금리 내려갈 것이고 환율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이제 금리를 못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원화 표시 자산이 아닌 달러 표시 자산, 아까 미국채 그것을 샀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은 이제 언제 다시 주식에 대한 환경이 좋아질까? 이제 다시 주식을 할 만한 상황, 뭐 유동성이 좀 더 커지고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까? 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마 반도체랑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 가장 그 산업 규모가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생에너지 중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봤을 때 일단 태양광 산업의 규모가 가장 커질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풍력 에너지, 이것이 재생에너지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한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태양광 에너지 만약 ETF를 본다면 태양광 ETF를 살 것이냐 아니면 풍력 에너지 ETF를 살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 주가 추이들을 ETF들의 과거 주가 추이를 보니까 태양광이 좀 더 많이 상승을 했고 또 하락할 때는 좀 덜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개별 기업들의 그 ETF 안에 들어있는 개별 기업들의 성과가 달랐을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태양광 ETF가 태양광을 좀 더 선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태양광 ETF랑 이제 반도체 그것도 막 ETF로 하게 된다면 반도체랑 태양광 ETF 그 투톱으로 아마 포트폴리오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주식을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그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잖아요. 나중에 인하했을 때 바로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또 뭐 1년이든 뭐 1년 반이든 아니면 뭐 너무나도 빨리 주식시장이 선방향을 해가지고 6개월이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몇 개월 뒤에 다시 주식을 할 타이밍이 될 거라고 몇 년 뒤에 타이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를 볼 때, 과거 역사를 볼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지금 그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왔던 그 영향들이 실물 경제에 가장 세게 미치는 타이밍이란 말이죠.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왜냐하면 시차가 있으니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뭐 가장 경기가 많이 둔화되어 될 거고, 뭐 하이드 채권의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는 더 떨어지고. 네. 네, 지금까지 제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또 이제 한 달 뒤나 한 달 반 뒤에 또 계속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경제 상황은 어떻고,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